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칠순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도 창창하고 젊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솔직히 아직도 가끔 적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직 마음만은 청춘이라 그런가 봅니다. 제 청춘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도 아름다운 순간이 없지는 않았더군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제가 아닌 저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존재할 수 있었고요. 뒤늦게 꽃 피었다 생각하는 제 청춘의 인연에 대해 들려드리고파 이렇게 사연을 보내어요. 제가 청춘인 줄도 몰랐던 저의 아까운 20대 초반. 저는 지금의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로 불리었던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예뻐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그 직업을 택하게 되었어요. 모르는 아이들, 모르는 선생님들과 한 곳에 모여 그들을 이끌고 가르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난감할 때가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보람보다는 하루마다 오는 작고 소소한 기쁨들에 제 마음을 빼앗기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학교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걱정 고민을 잊을 정도로 제게는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는 추세였습니다. 요즘에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나마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서른을 훌쩍 넘기고 예식을 올리곤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대부분 20대 초반에 식을 올렸어요. 그에 비해 저의 결혼은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저 하나만 남았더군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선생님들이 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는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영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저 역시도 주위 시선과 스스로의 압박감에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네요. 25이 되고서야 친구들에 비해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어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가정을 꾸렸더라면 참 좋았으련만, 이미 제 곁에는 딱히 그럴 만한 인재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이나 찍자고 할 수는 없었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저의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 꽤나 알아주는 중매쟁이를 통해 선볼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턱수염이 그득하고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음악 선생님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음악에 빠져 있던 한량이었어요. 그래도 애초에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이 결혼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밀어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덜컥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겉으로 아닌 척했지만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이러다가 영영 혼자 살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재촉을 해대는 바람에, 그래도 결국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은 저의 몫이었으니 그 결혼에 대한 후회도 제 자신에게로만 향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결혼식을 올린 저의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몸만한 기타를 하루 종일 끼고 앉아 입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무엇을 그렇게 끄적이기만 하던지. 그래도 이제 제 남편이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예술적인 면모를 높게 사주어 더 좋은 음악을 만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사실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걱정스럽다가도 내심 한편으로는 이러다 그의 손끝에서 이 시대를 좌우할 명곡이 탄생하지는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전 못 모르는 아내였던 저의 희망사항이었고, 남편은 제가 살림을 하다 흘끔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입가에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하염없이 기타만 쓰다듬고 있었답니다.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앞으로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 남자와 잘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으니 없는 정도 만들어 붙여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서로가 잘 잤는지를 확인하고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하거나 술독에 빠져 살지는 않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누군가 지금의 저를 그때 그 시절로 돌려보내주기만 한다면 저는 그때의 저에게 당장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결혼을 모르고 새 길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상 같은 것은 제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결국 일어나지 않았네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쉽사리 정부치기가 쉽지 않아지니 차라리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여자로서 수치스럽기도 했고 정작 제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자꾸 탓하게 되는 괴로운 시간들만 반복될 뿐이더군요. 하지만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제게 정을 주지 않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나 되는 다른 여인들과의 불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어디 가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도 못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그 일을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저의 유일한 숨통이 되어주었던 곳이 학교였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되고 아이들 소리만 들으면 되는 학교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그 혼란스럽던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인간을 버려야 하나? 버린다면 어떻게 버려야 하나? 할 수 있다면 제가 수치스러웠던 만큼 그이도 똑같이 수치스럽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다 보니 막상 방법을 알 길이 없었네요. 그렇게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만 믿고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한 지 꼬박 1년을 넘긴 해의 일이네요. 제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암이라니? 사색이 되어 묻는 제게 그이가 말했어요. 자기는 곧 죽는다고. 당신 과부 만들어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니 벌을 주고 싶어 고민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잃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을 주어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주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에게 내려지는 벌은 결국 제게 내려지는 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껍데기만 곁에 있던 정말 미웠던 사람이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토록 부질없는 것이란 게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릇을 헹구다 돌아보아도 입가에 뿌연 연기를 내뿜고 빨래를 널다 돌아보아도 입가에 뿌연 연기를 달고 살았던 그이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잦은 기침에도 그저 지나가는 감기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다가 피를 보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다는 그 사람. 결국 얼마 못 가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침이 잦은 것도 저렇게 말라가는 것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제 스스로가 과연 그이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이가 기침이 잦았었는지도 그렇게 보기 흉하게 살이 빠져가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그런 사과를 살아있을 때 건네지도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이 되어 남게 된 것이죠. 사랑이 없었고 또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부를 곁에 두고 밖에서 외간 여자들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을 일삼으며 제게 수치심을 안겨준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왜 그렇게나 끝까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만 싶었을까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의 병수발부터 죽고 나서의 장례식까지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사랑해서 오냐오냐 애지중지 키웠던 막내 아들의 이른 죽음에 괴로워했던 시부모님께도 전 변함없이 며느리 도리를 해드렸어요.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행여 시부모님이 저를 덜어 아들을 죽게 만든 며느리라고 소리를 치거들랑 주저없이 짐을 싸들고 자기네들 집으로 오라고 일러주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님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네요. 그 덕에 저는 그 후로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보내야 했던 3년은 제가 여태 살아왔던 평생의 시간들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비겁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 사람이 했던 짓들을 그 어디에도 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시부모님을 보는 시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도 그렇다고 나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후에 저를 내보내셨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도 저와 함께 지내는 3년이 괴로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했던 아들은 공기 중에 사라지고 그 며느리만 홀랑 남아있었으니 너도 편하게 그냥 나가 살아라. 너를 붙잡고 있는다고 우리 태구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너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휴.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그다지도 사랑했던 입가의 연기를 똑같이 내뿜는 시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저의 해방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과의 시간을 되새기며 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자신들 주변에 이혼한 남자나 사별한 남자들을 들먹였지만 마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더는 누군가 엮어주는 관계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번 좋지 않은 결과를 겪고 나니 구태여 누군가의 여자로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고 과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밑에서도 살아보고
혼자 나와 살아도 보고 하면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30 중반을 넘어서면서까지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1990년,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해맑은 얼굴들이 좋았던 저는 남들처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대신 누군가의 선생님으로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제가 사별했다는 사실도, 어쩌면 그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조차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던 것이 교사로서의 사명이었죠. 그 덕에 남들이 불행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저의 불행은 불행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었답니다. 제가 학교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은 언제나 듣기 좋은 그 나이만 낼 수 있는 해맑은 웃음소리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나이대의 착한 마음씨까지 곁들여지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중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처음 눈여겨보게 된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까지 기억이 나네요. 제게 있어 그 아이의 그 선한 마음씨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이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날 하루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미리 챙기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 혹여 다치거나 망가진 것들이 없는지 돌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뜨는 해를 따라 새벽 같은 아침에 출근을 해 저희 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교실 끝에는 저희 반 아이가 올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보고 싶다며 부모님께 받아온 오이 모종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물을 주는 것을 깜빡한 것인지 잎사귀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이가 학교에 오면 일러주어 직접 물을 줄까 하다가 월요일이기도 하고 아침 시간에 한 주의 전달 사항을 전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제가 직접 화분을 들고 수도가로 향하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화분의 오이가 올여름 꼭 열매를 맺어주기를 바라면서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삐걱삐걱 나뭇바닥이 뱉어내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일찍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이라 늘 그 시간에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화분을 끌어안은 채 복도 바닥에 제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저희 옆반 학생이 서 있더군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는 넘어진 저를 보며 눈이 둥그레져서는 괜찮으시냐며 죄송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미안해하고 당황하는 것 때문에 제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겨우 그 정도로 아이 앞에서 넘어진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니야. 이반 학생 아니니? 어쩌다 이렇게 일찍 학교에 나왔어.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제가 일부러 넘어진 곳에서 주제를 돌리려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굴은 익숙해도 아직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까지는 몰랐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황급히 대답하더군요. 저는 2반 최정아예요. 선생님, 저는 원래 매일 일찍 와서 교실문 1등으로 열고 있어요. 교실문을 1등으로 연다는 그 학생의 이름은 최정아였습니다. 이름도 어쩜 그렇게나 예쁜지. 별일이 없어도 공부를 하려고 혼자 일찍 학교에 나왔다는 것이 기특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간에 혼자 복도를 걷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그 나이 때 애들이라면 무서워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밝은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저는 얼른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학업에 열정적인 정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지런하구나. 1등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는 것을 유난히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칭찬했더니 그게 또 듣기 좋은지 해맑게 웃더군요. 저도 이제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아침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좋은 학생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그 학생만큼이나 저도 활짝 웃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 아침 1등으로 등교하는 정아라는 그 아이와 전 제법 친해졌답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먹지 못했다고 하는 날에는 제가 식사 대용으로 챙겨온 옥수수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반대로 그 아이가 저의 아침 식사를 걱정해 주기도 했죠. 아주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눌 수 있었기에 그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저희 반 바로 옆반인 2반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은 종종 제게 고민 상담을 털어놓고는 했었는데 그날도 울상이 되어 저를 붙잡고 물어오시더라고요. 저희 반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 선생님은 괴로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곤란해하셨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교직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에 떨고 있는 이 선생님을 진정시키며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언제 없어진 것인지, 그 학생에게 정확히 물어봤는지, 다른 아이들 소지품 검사는 해보았는지 등을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눈 다 감기고 가져간 사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손들어 보라고 시켜봤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 교실에서 잃어버린 게 맞는 거냐고 돈 잃어버린 애한테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 걔는 무조건 교실에서 잃어버린 게 맞다고 하고. 아, 김 선생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인을 특정하자니 죄 없는 아이들 호주머니까지 싹 다 뒤져가며 좋지 않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담임을 맡은 이 선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실이 비었을 만한 시간대를 추측해봤어요. 근데 하필 그날은 아이들이 다 함께 교실을 비우는 수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날이더군요. 교실에 다 함께 있는데 누군가 그 아이의 책상을 뒤져 돈을 훔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아라는 그 학생이 떠올랐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쉽게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정아가 손을 댄 것이라면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까 하다가 만약에 아닐 경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더라도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교실의 아이들 전체가 그 돈을 누가 훔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아를 불러다 혹시 네가 그랬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다고 해도 최후의 방법으로 보류하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과 함께 잃어버린 돈의 행방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진전이 없게 되자 결국 그 아이를 불러내게 되더군요. 물론 이 선생님에게는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입안을 찾아가 정아를 불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친한 사이가 되어 날이 갈수록 제게 인사하는 소리가 커져가던 정화는 그날도 저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나와 말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심부름 시킬 거 있으세요? 그 해맑은 얼굴에 어쩐지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라나는 의심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반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자유롭게 아이들 책상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그 반의 정아뿐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그 아이에게 묻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이에요. 정아야, 선생님이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정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겠니? 그 말을 들은 정아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마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그 아이도 직감했던 것이겠죠. 지금 자신의 반에서 누가 범인일지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자기를 찾아와 그런 질문을 했으니 정아는 금세 눈물로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너희 반 현정이라는 아이 책상 서랍에 있던 돈 못 봤니? 선생님이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가 아침 일찍 등교해서 너희 반 문을 1등으로 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란다. 정아, 네가 아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직설적이지 않게 돌려 물었지만 정아는 다 안다는 듯 이미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자기는 모른다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라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나 단호한 반응인데 그 죄 없는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차마 끝까지 의심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정화의 대답을 들으며 저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정화가 그랬을 리가 없어 하고 말이에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돈도 찾아내지 못한 채 아이들을 하교시켜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죽상이 되어 퇴근을 하셨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잠시 전날 옆반에서 일어난 일을 잊은 채 평소와 같은 이른 시간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버릇처럼 입안 앞문에 다가가 정아가 등교했는지를 확인하려던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정아가 한 아이의 책상 서랍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있더군요. 그 책상은 분명 정아가 늘 앉아있던 책상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컥 앞문을 열어 젖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외쳤어요. 최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하고 작은 소리로 저를 부르는 정아의 손목을 그대로 세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착했던, 그래서 마음이 같고 아끼는 마음이 들었던 옆반 학생 정아가 사실은 같은 학급 친구의 돈을 빼앗은 아이일 것이라고 말이에요. 깜짝 놀란 채로 커다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덜덜 떠는 정아의 모습은 저의 그런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배신감에 그 아이를 무섭게 노려보고 잡고 있던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든지 다른 학생의 귀중품 같은 것이 딸려 나올 줄 알았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정아의 손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널브러진 것은 쌀밥과 케첩이 묻은 소시지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맥없이 뚜껑이 열려버린 도시락을 정아는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체의 등장에 저도 넋이 나가버렸고 교실에는 정아가 눈물과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큰일 났다. 내가 단단히 오해했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그렇게나 의심이 되었던 건지 너무 미안해서 정아를 서둘러 끌어안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정아는 꽤 길게 울음을 토해내고 나서야 제게 괜찮다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선생이라는 작자가 확실한 증거 없이 학생을 의심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아가 왜 다른 친구 책상에 손을 넣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은 또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밥을 못 먹고 와서 그런 건가라는 못된 생각이 다시 이어질 때쯤 정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 도시락을 줍더군요. 아, 큰일 났다. 아빠가 힘들게 싸주신 건데 선생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저희 반 소영이 점심 못 먹게 생겼잖아요. 정아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자신의 아버지께서 싸주신 도시락이라고 말하면서 그 도시락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반 친구 거라고 말하더군요. 서둘러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흩어진 밥알을 도시락 통 안에 주워 담으며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아가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사실 저희 반에 소영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도시락을 맨날 안 싸와요. 도시락을 못 싸와서 점심시간마다 멀뚱히 앉아있는 그게 안쓰러워서 걔 몰래 제가 도시락 2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소영이는 몰라요. 제가 싸운 거.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까 봐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러는 거 다른 친구들이 알면 곤란해질까 봐.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책상에 넣어두려고 아침 일찍 오는 건데. 그 도시락의 정체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를 챙겨주고 싶은 정화의 마음이었고, 그조차도 친구들이 알면 곤란해할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 몰래 책상에 넣어두던 것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복했고,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좋은 눈썰미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를 대상으로 의심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 선생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정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고 그 도시락통을 받아 그대로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근처에 보이는 아무 백반집을 찾아가 사정이 있어 그런데 도시락통 좀 맛있게 채워주시라고 사정을 했네요. 저 때문에 정아의 깊고 훌륭한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그 도시락통을 새로이 채워주고 싶었어요. 눈썹을 휘날리며 다시 교실로 찾아가니 이미 반에는 다른 아이들이 가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곤란함에 어쩔 줄을 모르던 찰나 정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도시락 주세요. 소영이 책상에는 제 도시락 미리 넣어뒀어요. 똑똑하기까지 했던 정아는 그 사이 친구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도시락을 먼저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놀라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네니 아이는 또 그걸 넙죽 받아주더군요. 괜찮다고, 자기가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오해하실 만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넓기까지 한 마음씨에 저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종례 시간이 지나고 이 선생님이 교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속이 후련한 얼굴을 하고선 말이에요. 김 선생님, 범인 찾았어요.
정화를 괜히 울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내내 기분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참 희비가 교차하더군요. 돈 잃어버린 애가 자기 교과서 책장 사이에 너무 귀하게 잘 꽂아둬서 그냥 자기가 못 찾은 거였어요. 아휴,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물론 이틀 동안 애들 못 살게 군 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같은 반 친구 돈 훔치는 학생이 저희 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그렇게 그 사건은 저와 정아 사이만 어색하게 만들고 많은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실 정화와 제가 어색한 것은 아니었어요. 정화는 저를 예전처럼 잘 따르고 변하지 않는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으니까요. 겉으로 전처럼 대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잘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아직 그때의 일을 품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소녀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학예회를 앞두게 되었어요. 학교의 연례 행사인 학예회를 앞두고 저는 고민에 빠졌죠. 사랑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중 부담 없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쿠키 과자를 떠올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제과점에서 파는 상토 과자를 참 좋아했었는데 먹을 때는 좀 목이 막히더라도 씹을수록 달고 고소한 맛이 참 좋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우유와 함께 나누어 주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수에 맞추어 준비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서 주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쿠키를 맞추려고 깔끔해 보이는 외관의 학교 근처 제과점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진열대에 상토 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단체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매장 안쪽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반죽하고 있는 사장님을 호출하니 그 사장님이 후다닥 정신없이 계산대 앞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희 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 윤씨가 너 윤식이 아니니? 아니, 너 설마 영옥이야? 아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반죽을 하다 말고 달려나온 그 사람은 저희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알아보고는 너무 반가워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그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윤식이는 학급에서 여자애들만큼이나 섬세했던 애로 기억합니다. 옷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아휴, 쟤는 저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깔끔만 떨다가 커서 뭐가 되려나 했더니 보란 듯 자기 가게를 차린 빵집 아저씨가 되어 있더군요. 이제 보니 제법 빵 반죽과 어울리는 얼굴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토 과자를 주문하는 것도 있고 손님을 보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윤식이가 제가 나갈 때 그러는 겁니다. 영우가, 근데 너는 나 다시 보니까 어떠냐? 저는 대답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사장님 되어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자랑스럽고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윤식이가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웃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 무지하게 보고 싶었는데 다시 보니 너무 좋다. 내가 그 네가 내 첫사랑이야. 영옥이 네가.
그 말에 남세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확 붉어져 냅다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낯뜨거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조금 전까지 반가운 동창을 만났다는 생각에 서슴없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후회가 되더군요. 하계 전날 주문했던 상토과자를 찾으러 갔을 때 다시 윤식이를 만나고 그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몰랐었는데 그제야 제가 제 자신을 알겠더군요. 저도 그냥 그런 말이 듣고 싶은 여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낯이 뜨거워 벌겋게 익어가는 얼굴을 하고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보고 싶다는 말이 좋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저는 저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윤식이가 먼저 묻기도 전에 제 입으로 술술 털어놓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사별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꼭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관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용기 내어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윤식이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을 왜 진작 느끼지 못했는지. 이제라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윤식이가 참 고마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윤식이에게도 한 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잃어야만 했던 저희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이 신기한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마 서로의 과거를 알고 난 후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정식으로 연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1년이 되던 날, 불 꺼진 가게에서 함께 밥을 먹다 윤식이가 제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를 먹어 살림을 합치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 같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란다면 망설임 없이 그를 고르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속으로 늘 생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그 말을 먼저 꺼낼 수는 없었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제게 그 말을 먼저 꺼내주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하지만 설레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윤식이의 입에서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말해보라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제 사랑에 진심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저를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사실 그 나이에 자식 하나 정도는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식이는 제게 단 한 번도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딸이 있을 거라는 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딸이라는 존재의 유무보다 그동안 그것을 숨겼다는 사실이 더 커다란 서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 때문에 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느껴졌지요. 아마 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순식간에 복잡한 상황에 놓여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주느냐며 서운해하는 제게 윤식이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보다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더 미룰 수가 없었다고요. 여태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100번 이해하지만 일찍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해. 이제
그만 만나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의 귀뜸이라도 있었더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윤식이가 제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문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가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의 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그 정도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표정 관리도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그 순간 그 아이도 저만큼이나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늘 커다랬던 눈이 저를 마주하는 순간 둥그렇게 커지고 말았으니까요. 선생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윤식이가 수줍어하며 손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온 아이는 다름 아닌 정아였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보다도 유난히 예쁘고 정이 갔던 이 반 그 아이 정아 말이에요. 저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이 가득한 정아가 제가 사랑하는 윤식이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윤식이는 정아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빠가 말한 그분이 이분이셔. 윤식이는 이미 정아에게 저의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정아의 눈이 더 커질 수도 없을 만큼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몇 초 뒤 기쁨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선생님이 그분이에요? 마치 그게 저여서 좋다는 듯이 정아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정아를 그렇게 끌어안은 채 윤식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저는 윤식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토록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사람이 당신이었느냐고. 그런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이와 정아와 함께 저희는 가정이라는 화목한 울타리를 재정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후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외로웠던 저에게 윤식이는 큰 따뜻함을 안겨주었어요. 제게 윤식이와의 재혼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새 출발이었던 것만큼 윤식이에게도 그 출발은 설레는 재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예전의 결혼 생활과는 달리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사랑받는 여자로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윤식이를 다시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나 예뻐하던 아이와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토록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던 그저 착한 학생이었던 정아라는 옆반 아이. 그 아이에게 유난히 시선이 가고 그 아이가 그렇게나 예뻐 보였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 될 것이라는 작은 암시 아니었을까요?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한 사랑 안에서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정아가 시집을 가면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와 손주까지 더 많은 가족이 생겨났으니 제게는 이 또한 행복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어요. 남들보다 늦게 만난 만큼 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